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었는데 오전에 그 일이 있고 오후에 계속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이번 일 어떻게 합당 제안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의 형태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국민 앞에 서서 조국 혁신당에게 합당을 전격 제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뭐 좀 단계적인 그런 작업들과 과정들이 있었더라면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예상 밖의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 뭐 바깥에서 받은 충격 못지않게 지금 내부에 있는 뭐 최고위원이나 의원들 충격도 좀 상당히 좀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치적 메시지가 상황과 같이 가는 건데 어제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그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셨었고 또 어제는 이진관 재판장의 아주 그 명판결이라고 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이 특검의 구형보다도 높게 나오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코스피 5천 돌파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성과까지 오늘 코스피 5천을 터치했던 이런 성과들이 나왔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그 긴급 기자회견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묻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합당 과정도 이게 순탄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메시지를 던진 것 자체가 저는 이 정무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판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가 있겠군요. 뭐 대통령실은 이제 오전에는 내색은 할 수 없겠으나. 대변인 명의로 이제 미리 알린 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다가 네. 이제 오후에는 신임 정무수석인 이제 홍익표 수석께서 이제 뭐 사전에 알고는 있었다 정도의 메시지는 냈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주 중요한 큰 정치적인 결단을 네. 정청래 대표의 혼자만의 생각, 그러니까 당을 사유화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 이게 기습적인 날치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한 제안만 한 건데 이게 뭐 큰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기에는 지금 던진 메시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지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속보를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은 네. 야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이 결집되고 있구나.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카드다. 예. 근데 첫 그거에 느낌은? 대한 전제 조건들이 있죠. 네. 최고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통령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좀 고위급에서는 다 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당원들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면 야 이게 여당이 이제 뭉치는구나 진영이 뭉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밝혀진 것을 보면 최고위원들한테도 회견 20분 전에 알려줬다. 최고위원들이 우리가 들러리야? 우리한테 이 중요한 문제를 상의를 안 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대통령실은 그냥 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아유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거의 이 정도지. 네. 이 합당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정청래 대표가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대형 사고 쳤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게 향후 집권 세력, 민주당 여권 세력의 정치적인 권력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조국 대표를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8월달 전당대회 때 내가 당 대표 되는데 어떠한 세력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2030년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경쟁자 한 명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실과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안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 쳤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항상 주장한 게 뭐예요? 당원 주권주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대형 이벤트라면 빌드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갑자기 뚝 던졌단 말이에요. 긴급 기자회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제랑 오늘 적어도 내일까지는 대통령이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거든요. 주가 5천 시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달성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기분 좋으셨고 그렇죠. 주위에서도 당에서도 이랬어야 돼요. 긴급 기자회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가 5,000포인트 달성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요.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주가 6,000포인트, 7,000포인트 갈 때까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충분히 조명을 해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띄워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대형 사고를 쳤다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네. 진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헝클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저도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네. 지금 민주당의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당이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님이 여러 가지 잘한 부분들을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 한 번의 실수로 보이지는 않고 네.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뭐 외교안보 라인들을 공격한다든지 이게 당내에서 여러 이견들을 자꾸 내다가 이번에 전 대형 사고가 지금 터졌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임기가 1년이 안 됐어요. 막 그렇죠.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가장 힘이 있을 때죠 지금. 지금 뭐 한 7개월 정도 된 네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도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농담을 던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반명인가요? 반명이세요? 네. 이렇게라는 농담을 던졌더니 이제 친청이다. 그래서 청와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당내에서 흔들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검찰개혁 이슈로 당내에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는데 그 함구령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1인 1표제라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룰 개정에 대해서도 이거 이해충돌 아니야? 라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이 부결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또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합당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이 지금 확고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연임에 대한 욕심은 있고 이걸 지금 하려는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승부수를 전 하나 던진 거 아니냐. 전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박수라는 게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조국 대표도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율로는 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는 아마 꿈이 대권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과 조국 대표의 대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도 서로의 마음에 또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네.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그 조급함이 불러온 실수 내지는 사고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향후 당 대표 그다음에 대권 후보까지 그렇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달리 말하자면 이런 결정이 만약에 합당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정청래 대표의 향후 연임과 그다음에 대권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영향력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관심이 네. 이재명 정권의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정 운영 뒷받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은 8월달 전당대회 때 나는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당대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뭐 권리당원 1인 1표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네.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거는 저 같은 평론가는 뭐라고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냐면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한다.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냥 지난번 며칠 전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같이 만찬했잖아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최고의 지금 여권의 지도부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자리니까. 그러면 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 그동안 그게 평소에 지론 아니셨습니까? 이제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뭐 원내대표 고견 듣고 최고위원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은 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근데 없어요. 지금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국민들도 별로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발언 수위가 꽤나 세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위라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의 의장이고 그렇죠. 그 옆에 뭐 수석 최고위원부터 최고위원들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꾸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최고위원들까지도 모멸감을 느꼈다, 뭐 선을 넘었다, 이제 이런 발언까지
사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옆 사람들조차도 지금 설득을 못한 사안을 가지고 이걸 당내 이견을 정리해서 나가겠다. 이 굉장히 어려운 저는 숙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뼈아픈 부분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내란 청산을 위한 메시지를 강하게 낸 거 외에는 사실 정치개혁 이슈도 별로 던진 게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굳이 하나를 꼽자면 당원 주권이거든요. 그 네, 얘기를 1인 굉장히 1표제. 많이 반복을 했었는데 당원 주권을 말하면서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당을 사유화하고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런 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또 여전히 당원 주권을 내세우고 1인 1표제를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순적인 태도들은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저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도 정치를 워낙 오래 하셨고 이런 논란이 있을 거란 걸 예상 못한 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어떤 빌드업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만약에 최고위원 또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 논의를 했을 때는 쌓아 올라가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합당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까요? 저도 그렇게 앵커님과 생각이 좀 비슷한 게 네. 결국에는 빌드업을 해가지고 단계를 모아가는 것이 맞죠. 사실 그게 당원 주권에도 맞고 원래 업무 처리는 그렇게 하는 그렇게 것이 맞는데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건 왜일까요? 네. 본인이 어떤 이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하고 싶은데 네. 의사 수렴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열려있지 모인다? 않았다라는 걸 감지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멈췄어야 되는데 본인의 당대표 연임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은 또 얻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급한 상황 속에서 상당하게 저는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득을 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지 말아야죠. 무리수였다네요. 쉽게 네. 말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이러잖아요.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은 받았다. 그러나 협의하에 진행한 것은 아니다. 거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한 좀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명입니까 물어봤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 반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반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반명이라고 물어보지. 그 나랑 친하고 친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물어보셨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예측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SOS 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딘가요? 내일 아침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하고 동의를 좀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 방송에 많은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권리당원들이 듣고 보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여론은 좀 바꿀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청래 대표의 욕심을 떠나서 어쨌든 대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여권이 다 같이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를 완벽히 승리하겠다. 네. 큰 대의 명분은 뭐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뭐 목표는 아마 네네. 뭐 승리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선회를 할 수 있을 얘기할 것 수 있죠.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국민 주권 정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유튜브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당의 시스템과 구조도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합당이라는 거 결정할 때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결정하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를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공표하고 그것이 또 당원들의 마음을 사서 그 자리에 지금 가 계시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8월에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한 이제 평가가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지 못한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같아 보인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은 정말 좀 꼼꼼하게 본인의 행동들을 저는 곱씹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대형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를 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빠르게 좀 수습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더 정면 돌파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것은 전 정청래 대표 개인에게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거둬들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쉬운 같은데.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것이 만약 좌절되면은요. 당내에서 리더십을 확실하게 잃어버릴 수가 있고 치명상이다. 치명상이고 아마 당내에서는 이걸 책임물어 가지고 당신 당대표 그만둬라. 당신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 말씀에 따르면 이 판단이 혹여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밀고 나가서는 반발력이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최고위원들 일일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런 설득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반발 여론을 쉽게 좀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그럼 인제 와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부터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라도. 말씀이신데 네.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작업을 지금. 먼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숙성시켜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이 합당에 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먼저 던져놓고 사후에 수습을 하고 설득을 한다?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참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안 근데 하면 저는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 저는 건데. 그 사후 설득이라는 게 이 당권 사유화와 기습 날치기 같은 행동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은 더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설득이 더 되겠는가? 저는 네. 매우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판단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의 조급함과 실수였다라는 평가인데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원 단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이런 앵커님. 글을 남겼습니다. 앵커님, 네. 이 얘기는요. 긴급 기자회견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때 안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자 우리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했고 지방선거 승리와 네.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합당합시다. 이게 여기서 딱 끝났잖아요.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당원 주권 정당 이 얘기를 그때 써야죠. 네. 제가 제안은 하는 것이지만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원 투표 당연히 거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이랬어야죠. 이거는 선호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합당이라는 게 현실화되기까지 저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보는 게 네. 지금 합당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합당을 하면 두 정당이 합쳐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선이란 과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에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도 경선 관리가 어려운데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관리하는 건 더 어려울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지금 서로 출마자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했을 것이고 지금 지방선거를 6월 달에 맞춰서 본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의 출마자들의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낼 것이냐 이 굉장히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도 자리를 몇 개 당연히 내줘야 줘야 될 되니까요. 상황이 올 네. 테니까 말이죠. 문제가 조국 전 대표예요. 조국 전 대표 어디 그렇죠. 출마할 네. 거냐. 조국 전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얘기를 들었고 이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근데 이렇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나쁘지 않다 우리에게는. 우린 이걸 잘 논의해서 합당으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조국 전이 아니죠 현이죠. 현 대표의 마음이랄까 상황을 한번 해석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땡큐 정청래죠. 고맙다. 저는 설레서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한 자릿수를 고착화해서 잠이 안 올 정도인가요? 네,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활로가 안 보이는 거는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 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만 가지고 지방선거 치른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렵고 또 당의 존망까지 존립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것도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먼저 합당을 제의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밤 설레서 조국 대표는 잠이 안 올 지경 어젯밤부터. 아니냐. 어젯밤부터. 예. 그 감정을 숨긴 기자회견이 숨겨야죠. 숨긴 네, 숨기는 게 발언이었군요. 되게 차분하게 이제 은은하게 말씀을 나온.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또 조국혁신당도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전에만 합당 문제가 막 논란이 됐었을 때 네. 당의 몇몇 의원들은 또 반대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 목소리는 없잖아요. 조국혁신당 의원들 중에서. 그럼 그쵸? 조국 대표의 설레는 마음을 저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이번 합당을 통해서 나는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아니, 저는 조국 대표의 꿈은 대선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안 나가고 네. 이제 보궐선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을 할 것이고 지역은 부산이겠죠? 그렇죠. 뭐 부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네네. 하여튼 저는 보궐선거로 기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조국 대표는 마음속에 아마 YS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민주당이 호랑이 구리고 호랑이 굴이죠, 호랑이 민주당이. 굴이고.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는 지금 스스로를 호랑이로 아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산을 선택할 것이냐, 호남을 선택할 것이냐, 수도권 선택할 것이냐. 네. 내가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에 좀 맹주가 된다고 하면 다음번 대선 도전에는 대단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민주당 호남을 기반을 둔 정당의 부산 출신, 부산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면요, 상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있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놀고 있지는 않잖아요. 민주당 후보들 많이 있잖아요. 야, 그럼 내가 경선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호남에 내가 지역구를 두고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일 수 있겠다. 그래서 호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부산이나 호남이나 이런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수도권에 내가 출마해가지고 내가 수도권의 대표 주자로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장 소장님이 참모라면 뭘 권하시겠습니까? 저는 호남을 가라고 호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남. 네.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네. 인정을 받지 않으면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지금은 민주당 주류가 아니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은 계속 호남에서 그 호남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꿈에 호남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조국 대표의 리더십도 사면 이후에 전 네. 상당 부분 좀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팬클럽 정당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 정당의 지지율 문제도 있기도 하고 뭐 당내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국 대표에 관한 리더십의 문제, 저는 평가는 이미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또 오늘 단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전략이 과연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체. 많이 놀라시네요. 놀랐죠. 오전에 네. 오늘 놀랄 일이 많았네요. 오늘. 박근혜 10년 만에 탄핵당하고 갑자기. 처음으로 국회에 왔다. 근데 왜 왔냐? 단식을 중지하라고 한다. 과연 장동혁 대표를 단식을 중지하라고 설득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본인이 등판할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네. 거기에는 유영아 의원의 좀 광곡한 권유와 유영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아 의원의 정치적인 욕심은 어떻게 대구시장 나가고 발현되는 싶어하는 것 거지? 같아요. 이번에 네. 모셔오고. 근데 지금 추경호, 뭐 주호영 이 두 분이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한테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 뒤에 있으니까 나 대구시장 공천 줘야 돼요.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그걸 좀 어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추측과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장동혁 대표 오늘 이제 그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단식을 중단했는데요. 이겼지만 저는 그 승리의 저주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겼다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이번에 당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장악력을 높이는 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그래서 네. 뭐 유승민 전 대표도 왔다 갔고 이준석 대표도 왔다 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한동훈 대표만 빼고는 이제 모든 보수 진영의 인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승리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승리를 기반으로 더 이제 영남당으로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 속에서 네.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영향력도 저는 뭐 크게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네. 이겼지만 저는 그 승리의 저주 속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체제로 치르더라도 네. 저는 뭐 굉장한 패배를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성과를 이뤘나요? 단식의 이렇죠. 목표는 분명히 이뤘다. 지금 뭐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90점이 됐고 네. 당내 흔들리는 리더십을 좀 공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90점은 뭉치자. 앞으로도 좀 이어져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지방선거 건가요? 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어져 갈 것이다. 근데 저렇게 박근혜랑 손잡고 윤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지방선거 때 어떻게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거예요. 네. 단기전엔 승리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생명력을 스스로 좀 단축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구심점은 생각이 듭니다. 됐으나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 이게 무슨 전투에서는 의미인가? 내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그렇죠. 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